네, 오늘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을 지내셨어요. 병원장 지내셨고 지금도 정형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좀 부족하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어서 그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 쪽은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반 강행하면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갈등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 의료계의 현황이 어떤지 네. 뭐 어느 쪽에 좀 편들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지난번에 한 며칠 전에 제가 네. 고성욱 TV를 우연하게 본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우리 앵커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지금 아마 정부가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던 그 취지는 네.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네. 중증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네. 기피 현상이 너무 심하다. 네. 그런 거 한 문제랑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의료가 많이 아. 붕괴되고 있어요. 네. 모든 것이 수도권 쏠림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네. 이 두 가지 문제를 볼 때에 네. 이것이 의사 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현상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로 네. OECD 기준 우리나라가 한 67% 정도 네. 평균 활동 의사 수가 네. 그렇다. 인구당 의사 비율.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대면서 그렇게 하는데 네. 이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은 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의료계의 진단이고 예. 모르겠습니다. 의협의 스탠스는 이제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OECD 기준으로 의사 수를 평가해서 네. 그거에 기초해서 의사 수를 확대한다고 거기까지만 끝난다면은 이것은 기대하는 어떤 효과보다는 더 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고 제가 볼 때도 이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도 한번 의사 수를 의대 정원을 그래요. 지원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근데 이번에는 의협의 좀 스탠스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무조건 반대는 아니고.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초기에 지금은 조금 더 달라졌는데 네. 초기 의협의 대응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협조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의료계 쪽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네. 단 전제 조건이 그것이 합리적인 데이터 분석 그리고 그것이 그래요. 예. 대한민국 사회에 올바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알겠습니다. 되면 따르겠다 그 얘기 같아요. 네. 지금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과 지방 의료의 사실상의 붕괴 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심각하죠. 지금 이제 레지던트를 흔히 전공이라 그럽니까? 네. 이 전공의가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내과 의사인지 네. 또는 흉부외과 의사인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내과로 가겠다, 흉부외과로 가겠다, 방사선과로 가겠다, 뭐 영상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지원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는 거의 저는 미달이더라고요. 네. 이게 필수 의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필수 의료라는 표현을 저는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예. 이유는 이제 의료 중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는 없죠. 그렇죠. 근데 요때 얘기하는 이제 필수 의료라는 건 누가 장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중증, 네. 그 생명과 직결되고 뭐 예. 그런 의료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뭐 피부과나 성형 쪽은 아니었을 것 같고 예.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중심으로 한 의료를 네. 말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쪽에 안 가고 나머지 분야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표가 달라져야 되는데 어. 그 지표라는 게 뭐냐면은 전국의 전공의 수련 가능 TO하고 지원자 수가 얼추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
이게 숫자가 적으면은 예를 들어 TO는 뭐 100인데 네. 지원하는 사람이 50이라면은 당연히 안 가는 데가 있고 가는 데가 있고 하겠지만 예. 한 100대 100 정도가 돼요, 얼추. 지금. 예. 그런데 어떤 데는 2대1, 3대1인데 어떤 데는 0이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의사수의 부족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네네. 뭔가 이쪽에 지원을 안 하는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거죠. 경우에 네. 강제로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로 사람들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의료의 시스템상. 그건 교육제도서부터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하, 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적 의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데 네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미국식 제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푸시할 수는 없고 아하.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의사 수를 더 늘릴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쪽에 그러면은 채워질 것이냐.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TO 대 지원자 수가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겠네요. 지금 의사가 15만 명인데 네. 대략 네. 이걸 150만 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네. 아무리 가기 싫어도 딴 데를 못 가니까 필수 의료 쪽으로 가긴 가겠네요. 일부는 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넣기를 하면 그렇죠.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죠. 예, 그래도 안 가는 사람들은 있을 거다. 분명히 거기 가느니 그렇죠. 차라리 내 의사 안 하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아마 전문의 안 하고 지금 예. 상당수의 요즘 젊은 의사들이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네. 전문의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왜 이른바 필수 의료 분야에 왜 안 가는 겁니까? 이게 저 굉장히 뿌리가 깊은 현상인데요. 우리 의료가 셋업되기 시작한 게 한 70년대, 80년대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중증 진료 중심으로 보험 급여 네. 위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우리가 80년대 이게 건강보험이라는 걸 만들 때는 네. 비급여라는 게 없었어요. 다 그냥 급여고 네. 기껏 이제 비급여 돈 급여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거는 뭐 상급 병실을 사용한다든지 선택 진료지 네. 의료 행위 자체에서는 비급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중증 진료를 많은 그 젊은이들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하. 그 이후에 이 비급여 진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져버린 거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 비급여 진료 시장은 전문의를 안 따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네, 특히 이제 네. 피부 쪽 이런 쪽은. 아하. 그리고 이쪽에 중증 질환은 여전히 급여 시장에 묶여 있으면서 네. 이게 저수가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데 음. 인컴은 적고 일은 어려운데 돈은 적고.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의료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시달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그렇죠. 분야들이거든요. 이게 생명을 직접 그렇죠. 다루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뭔가 하나가 끌어당기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그 의사들의 그 일종의 의무감, 네. 도덕심, 애국심 뭐 이런 것에 호소해서 그래도 생명을 다루는데 네가 가야지 이랬던 것 같은데.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예. 의사님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쪽 분야의 전공자가 네. 그렇지 않은 분야의 전공자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예. 좋았어요. 혜택도 많았고. 아하,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정부 정책에서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 비급여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중증 진료 시장은 못 큰 거죠. 아하, 그러면서 예. 이게 이제 죽어버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의대 정원으로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쭉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지방 의료 붕괴는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우리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네. 대안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다른 사회 분야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 그 전반을 흔들고 있는 제도는 다 70년대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50년 전. 50년 전. 아하. 그러니까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의료도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의료에서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네. 사전에 그 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해야 될 거는 과잉 진료 문화와 네. 의료의 수도권 쏠림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가 OECD 얘기를 했는데요.
OECD 데이터 가운데 아까 의사 수만 봤지 않습니까? 병상 수도 봐야 되고 의료 이용률도 봐야 되는데 지금 병상 수가 우리나라가 3배나 높아요. OECD 평균에.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올해 드디어 네. 전 세계 탑을 찍었습니다. 병상수가 병상수로 예. 우리나라가.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과잉 진료가 만연돼 있거든요. 아하, 예. 이 과잉 진료를 그러니까 지금 병상수가 3배나 많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OECD 평균으로 하면은 3분의 1로 줄여도 되는 거예요. 병상수를. 예. 그러면은 지금의 전공의들이 필수 중증 분야에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아하, 예. 선택의 폭이 넓지 않고. 그렇겠네요. 두 번째는 과잉 진료의 원상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를 어떤 식으로든 급여권으로 끌고 들어오고 이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그런 네. 통제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방 의료가 붕괴된 건 뭐냐면은 2000년도 이전에는 지역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수도권으로 막 올라올 수 없었어요. 권역별 의료라는 게 있었는데 네. 2000년도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정치적 퍼퓰리즘 때문에. 아하. 누구나 최상의 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뭐 이상한 그런 논리로 얼핏 들으면 굉장히 상식적일 것 같지만 사실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느 날 전남에 있는 어느 군 단위에 있는 뭐 할머니도 다음 날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그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다 그런 그게 뭐 좌파 우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쭉 와. 물론 이제 좌파 정권 때 좀 심해진 건 있지만 네. 그렇게 오면서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방 의료가 붕괴된 거예요. 아하, 예. 결국 이제 지방의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환자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방의 환자가 네, 아주 응급한 상황이면은 지방 가까운 데 가겠지만 당연히 네. 뭐 하루 이틀 정도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네. 근데 서울에 갈 수도 있고 네. 자기 동네 갈 수도 있다 그러면 네. 웬만하면 다 서울 가지. 그게 이제 2000년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 2000년 이전에는 우리 앵커 선생님께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네. 예를 대구다. 어. 그럼 대구 지역의 환자는 군 단위 병원을 거쳐서 예. 최종적으로 간 것이 이제 대구 지역 내에 있는 대학병원들이에요. 그래요. 예. 경북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지. 이게 이게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인가 뭐 그렇죠. 그런 전달 있겠죠. 체계가 돼 있고 이게 잘 돼야 지방 의료가 사는 건데 이게 완전히 붕괴돼 버렸어요. 아하, 예. 완전히 붕괴되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들이 고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TX 들어오고 실손보험이 들어오면서 또 하나 이제 선택진료라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쉽게 막 허들이 낮아져 버리면서 맞아요. 예. 환자들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거 없이. 네. 수도권의 의료가 훨씬 좋을 거라는 근거가 없는 걸로 들어오면서 네. 지방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오늘날 같은 이런 현상을 초래했죠. 아.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책의 실패라고 봅니다. 아, 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지속 가능 의료를 위한 정책을 누가 들여다보는지를 모르겠어요. 미래 의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의료의 청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지 않으면은요, 지금 네.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지금 아무도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요. 2028년이 되면 건보 재정이 붕괴됩니다. 아, 그래요? 네. 통계가 그래요. 2028년이면 5년 후인데요? 이제 4년 남았죠. 어. 지금 현재는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이라는 것이 20조 원이 넘는데요. 네. 2028년이 되면은 마이너스 5조 원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건보료를 꽤 많이 내는데요. 네. 그런데도 재정이 붕괴된다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지출이 예. 과잉 진료 현상 때문에 급속도 과잉 진료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라서 급속하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하긴 이게 뭐 제가 그 환자들을 다 과잉 진료라고 제가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뭐 저는 정말 피하고는 싶지만 네. 이를테면 이게 갑상선 수술인가요? 네.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막 유행처럼 갑상선 수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면 이제 싸게 할 수 있으니까 MRI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MRI의 그 적용 부위를 문재인 케어가 넓혀버리니까. 그렇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너도 나도 MRI. 그때는 그 전까지는 너무 비쌌어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잉 진료. 그러니까 의료의 이제 수요자라는 건 환자잖아요. 네. 환자는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죠. 급여통에서는. 그리고 공급은 의료기관이 하는데 이 중간에서 환자를 대변해서 의료의 필요도를 조사하고 네. 공급을 조절해 줘야 되는 그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었어야 돼요. 네. 그것이 엄밀하게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권을 정부가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의 의료 시장은 통제되지 않고 마구 흘러간 거죠. 그 심평원이라는 데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안 합니까? 심평원은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의료를 어떻게 건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지에 대한 정책을 뭐 공단이 들여다보든 뭐 복지부가 들여다보든 해야 되는데 네. 큰 그림을 그리는 이 과정이 알겠습니다. 소실돼서 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좌파 정권이 좀 심하긴 했지만 우파 정권이라고 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보건의료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예. 이런 문제를 정말 근원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미봉책으로 지금 덮을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안목, 네. 또 그런 어떤 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철학, 그다음에 정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걸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정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난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 그래왔고 네. 지금도 역시 그것을 볼 줄 알고 보는 사람은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정부 당국자는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네. 현장에 있는 제가 볼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아하. 이제 요번에 지금 의대 증원 문제를 푸른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네. 우리 의료의 전반을 리셋함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니라 의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단을 하고서 그 해결책을 이걸 제시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 의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확실히 진단을 했는가. 진단을 안 했으면 치료는 못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게 의사들이 집 밖으로 지키려고 지금 네. 의대 정원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막 비난하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많이 듣는데 네. 결국 우리의 의료 문제를 차근차근 되짚어보자. 저는 뭐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른 선진국의 대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이런 부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더 선진화된 기법으로 리셋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이것이 너무 우리 사회 이슈에서 묻혀버린 거예요. 네. 붕괴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그 문제보다도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을 건드려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네. 과잉 진료라든지 비급여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부분은 다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네. 사람 숫자 늘려서 필수 의료를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막겠다, 지방 의료 붕괴를 막겠다고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제도일 거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빈곤 시대를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 네. 되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게 그 건강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가 네. 또는 힐러리가 그 보건복지 문제를 클린턴 행정부 때 정권을 가지고 네. 퍼스트 레이디 어젠더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슈고 또 폭발성 있는 이슈예요. 맞습니다. 다들 전 국민이 다 관련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이거를 뭐 보건복지부의 무슨 과나 국 차원에서 다루거나 또는 의사들의 문제 또는 의대생들의 문제처럼 이렇게 그 축소하고 매도하는 거 네. 이거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보건복지의 최적화된 시스템 네. 이 시대에 맞는 네. 이 최적화된 시스템을 리셋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완전히 재구성하는데 굉장한 장애로 작용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말씀하신 거라 저는 느껴지고요. 네. 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수인 거는 의료 분야는 네.
어느 나라는 선진국의 주요 아젠다입니다. 정권 차원의 아젠다인데 예. 아직까지도 이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은 정치권의 시각은 아직도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네네. 의료가 굉장히 우수한 의료라는 어떤 환상이 젖어 있어요. 어제까진 맞았는데 내일은 맞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2020년대에 맞게 또 초고령화 사회에 맞게 우리 의료를 다시 한번 리셋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그 시점이 지금 그것은 정부 정책 당국자 뭐 국실장의 수준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관심이 있어야 네. 이것이 바로 이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네, 그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의사협회의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지는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의료 이슈도 우리 국민들이 한번 좀 다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리셋을 한다면은 좀 우리가 선진 사회에 갔을 때 아주 골칫거리일 수 있는 의료 문제를 제가 볼 땐 지금이 마지막으로 한번 손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 우리 보건의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네, 리셋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이거 넘어가면요. 바로 이제 붕괴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다음에 좀 시간 좀 충분히 해서 좀 자세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계시고 병원장도 지내신 박종훈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